네, 전국 해법을 모색한다. 예, 오늘은 박찬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상케신문의 칼럼 말이죠. 아, 이거 참 그냥 불쾌한 수준이 아니고 이 망언인데 말이죠. 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명성황후, 예. 명성황후를 그 글에서는 민비라고 표현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처음에는 친청, 청나라와 그 다음에는 친일, 네. 그러다가 친로, 러시아 했죠. 예. 이렇게 사대주의적 외교를 이렇게 해오다가 결국 암살당했다. 네. 그 암살 주체는 설명이 없어요. 외인들이 암살해놔놓고. 예. 그래서 그 4대 외교의 DNA가 120년 만에 이게 이제 현실화돼 가지고 같은 여성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다리 외교를 하다가 이번 전성절 참석 그 자체는 4대주의 발상이다. 네. 그 가야 해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것이다. 네. 이런 글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보도에 의하면 그 산케이 신문의 기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아마 이 프리랜서로 글을 쓰는 사람이 같은데 인터넷에서 쓴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삭제 요구한 것까지는 나는 그 뭐 너무 그걸 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무시했더라면 이게 민간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부는 좀 대범하겠더라면 하는데 그러면 그 전성절 그 참석을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 이 사대적 발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재보다가 간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남지요. 네.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다 이거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적어도 2차 세계대전 항일전에 관한 한 우리 중국과 혈맥이었고 그렇죠. 그 40년 12월 10일에 대일 선전포고를 했고 그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로 빠뜨린 거 하나 이것을 간단히 부과하려고 하는데 홍구공원의 윤봉길 이사 이거가 1932년 4월 29일인데 그 한 달 전인 3월 1일에 만주국이 성립이 됐거든요. 일본의 괴뢰국. 일본이 그 동북 삼성을 장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황제 푸이를 만주국 황제로 세웠는데 요 직전 과정에서 동북군의 장항량 사령관 밑에 30만 명 이상의 대병이 있었는데 중경 정부가 그때는 이게 장개석 정부죠. 이게 만리장성 끄트머리는 산해관 서쪽으로 싸우지 말고 후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항량 사령관도 불만을 품고 많은 중국 사람들이 분노를 했어요. 일본과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항일전 대신에 이 중국이 국공 내전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4월 달에 홍구공원의 윤봉길 이사 의거가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개석 총통도 크게 깨달은 거예요. 중국군 3개 사단이 할 일을 조선인 한 사람이 했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게 우리 임시정부와 의열단 활동, 지금 영화에 나오는 약산 김홍봉 장군의 그런 활동, 뭐 안중근 이사 활동을 비롯해서 청산리 전투 이게 전부 중국 대륙에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종당에는 국공 내전에 있어서 선항일 쪽으로 물꼬를 트도록 우리가 기여한 이를테면 공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성절과 열병실 참석은 가느냐 마느냐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미국의 눈치를 봐서 안 가야 될 거 아니냐. 안보는 미국이고 안미고 경제는 중국이니까 경중이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중요하게 간다. 이게 차원을 넘어야 돼요. 지금 중국 전문가들이 오늘 아침에도 어떤 방송에 고 박사하고 대담하는 전 중국 주재 대사 얘기도 뭐 사람 이름 말할 것 없습니다. 근데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이 양반도 이렇게 혈맹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곳에 간다. 경제나 안보와는 관계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다리 외교 때문에 이걸 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걸 뛰어넘는 이 발상. 우리가 선전포고했고 전성국이고 혈맹이었던 중국이 항일전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국공내전을 잠시 중단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8.15 전에 광복군이 이
중국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군의 또 지원도 받고 OS 훈련까지 받고 규모는 적었지만은 서해안 상륙 작전을 네. 준비하다가 8.15를 맞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범이 통탄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너무 빨리 왔다 이거죠. 네, 그게. 일본의 항복이 너무 빨리 그렇죠. 왔다. 그러니까 예. 이런 걸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참 행운이 당한 것 같아. 당연히 갈 자리를 갔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부수적으로는 외교적 축적을 한 거지요.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뭐 일본의 한 칼럼니스트의 그 망언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거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이런 논거로 바라다 본다면 저는 지하에 계신 백범 김구 선생이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뭐 외인들 속 좁은 녀석들 너무 상대할 일일이 필요 상대할 거 없어. 없다. 예. 대범하게 박 대통령 다녀오시오. 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이 시비를 걸고 있고요. 또 일본 외무부가 이건 공식적으로 유엔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이거 뭐 편파적이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례적으로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지금 교훈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 이러면서 또 질타를 했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목은 일본 사람들 지도자들이 예. 외무성 장관이고 아베 총리고 이 사람들이 네. 유엔이 왜 생성되고 네. 유엔의 목적이 뭔지를 이걸 알지 못한 무식의 소치야. 네. 유엔이 왜 결성되느냐. 2차 대전 처리 과정에서 예. 전성국 핵심 국가 5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대국이 상임이사국이 돼가지고 이 유엔을 결성했는데 네. 한 이유는 구라파에서 2차 대전은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태리와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주축이 돼서 싸워가 이겼고 예.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일본 상대로. 제국주의하고 예. 싸웠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 제국주의, 파시스트, 나치스 이런 이제 악독한 집단들이 세계 평화를 흩트리는 일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막아야 되겠다 해서 유엔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5대 전성국 핵심이 상임이사국이고 그게 실권을 쥔 유엔인데 네. 그렇다면 반기문 총장이 구라파에서 전성절에 전부 참석을 했으면 네. 아시아 중국에서의 전성절에 참석하는 것은 그건 균형상 당연한 일이고 네. 유엔의 설립된 목적 그리고 그것이 평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그 원 정신을 현양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네. 사무총장이 거기 가는 거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지요. 아, 예. 이걸 트집 잡는 거 이것도 백범 선생 논리를 빌리면 네. 속 좁은 무지무식한 녀석들이야. 예. 그래요. 사실 유엔이 탄생한 과정을 보면 이 일본이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뭐 이렇게 그냥 아니 그 독일과 이태리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예. 찔끔해갖고 아무 소리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뭐 오늘 처음 들었는데 외무성 성명까지 나왔다고요? 네. 유엔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까지 했어? 예. 에이 나쁜 놈들이구만. 그래요. 예. 놈자는 빼드립시다. 에이 덜 떨어진 사람들이야. 예. 아니 그래서 그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이 특정 나라의 그런 항의가 있더라도 이렇게 질타하듯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편인데 이 반기문 총장이 그런 그 관례를 넘어서서 아주 강한 어조로 구체적으로 일본의 태도를 질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없었으니까. 예. 패전국 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독일이고 이태리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다분히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좀 속이 시린가 봐. 예, 좀 떨떠름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국이 예. 되긴 틀렸어. 자꾸 일본 사람들 내가 욕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국회 얘기도 조금 짚어주십시오.
이제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100일간의 장정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거를 앞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뭐 여야 어느 쪽도 양보하기 어려운 정기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이 초반부터 특수활동비 문제로 뭐 파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어떻게 평가 또는 전망하시겠는지요? 이번 정기국회 뭐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날 것 같은데 요 바로 앞에 문 의원하고 홍 의원 여야 의원이 나와서 공방전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만 특수활동비는 이게 여야가 입장 바뀔 때 똑같은 소리를 하고 똑같은 방어 논리를 펴고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회가 이게 국민을 위해서 무슨 진전을 좋게 변해가지 않고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아마 금년 예산에 뭐 약 8천억 정도, 8,800억 정도고 그중에 이제 이 정보 수사기관이 아마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인데 이건 우리가 알았을 테니까 알지 마라. 그리고 들여다보려 생각도 하지 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 상원의 정보위원회, 그러니까 CIA, FBI 예산을 다루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벤치마킹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들이 철저히 따지는 거예요. 어디다 썼는지. 그런데 이제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까 많지 않은 숫자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써지는지를 내밀히 사전 사후에 다 검증해서 정확하게 써졌다. 정확하게 안 써진 부분은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발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죠. 근데 끔끔하게 쓴다. 그리고 새누리당 어떤 의원은 어제 아침에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국가정보원의 이 정보비를 어떻게 쓰는지 전부 까보자 그러면 이 대북 정보 활동을 하지 말아라 소리나 마찬가지다. 안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그만큼 지혜롭게 보안도 유지 못하고 한다면 그건 국가 유지 관리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새누리당 그러니까 야당들을 생각해야지. 이거를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검증하자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어떻게 썼으며 그 성과는 어떤지를 알아야죠.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죠. 국민의 대표들이. 예를 들면 공작을 위해서 점심값 얼마다 그까지 뭐 어떻게 써지나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도 그 세목에 있어서는 그게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정보위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게 정보 관련 안보 관련 기관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야권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것을 위한 좀 이 TF 같은 거를 좀 구성해서 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거는 외국의 선례를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미국 상원도 지금 정보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해외에 나가서 엄청난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써요. 근데 거기는 야당에게도 다 알려줘요. 집권당이 주요한 공작에 대해서는 사전에도 우리가 이런 공작한다고 하는 걸 야당에도 일러주고 그 소관 상임위 그 비용이 얼마가 들었다고 해도 알려요.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소관위원회에다가 알려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기에 여야가 다 알 수 있도록 집권당도 미리 다 야당하고 그 점에 있어서 공유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기 때문에 600만 명의 현지 이스라엘 국민들이 30배가 넘는 아랍에 쌓여서도 국가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는 것을 또 그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선진국 또 이 정보기관의 이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진짜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우리 여야가 이걸 갖고 정쟁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아니, 기가 막힐 일이야. 이 정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두고 정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전 SNS 시대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이런 거 싸우는 거 아주 짜증나고 이 사람들이에게 예산을 맡겨도 될는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요. 분당은 없다 이러고요. 분당은 처음부터 실체가 없었다. 그러면서 다 정리됐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를테면은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 안철수 대표, 박지원 대표, 박영선 전 대표 다 함께 책임지고 나가고 있다.
그럼 이제 야권 분열, 뭐 신당은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 달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지금 내년 총선거에 있어서도 그 표의 향배는 네. 지금 그 큰 덩어리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새누리당에 갈 표, 예. 그다음에 새누리당 반대편에 갈 표, 반대편에 갈 표 중에서 진보 성향의 무슨 정의당에 갈 표 조금 이게 정의당에 들으면 좀 언짢겠지만 조금 그 갈 표, 네. 그 외에 이 호남 중심의 이 새정치연합의 갈 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럼 이 안에서 분열 상태가 온다고 한다면 그 총 집계는 이 큰 테두리의 집계하고 똑같이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분당이나 분열이라는 것은 나는 큰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이 천정배 의원이 추동하려고 하는 그것이 뒷심을 못 받고 있는 이유도 네. 그게 친노냐 비노냐 하는 싸움에서 유래된 것이지 엄청난 정책적 차이나 이념적 차이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쪽에서 무슨 혁신하겠다고 하는 그 주체들의 노력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은 것 같아. 아하. 예,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네. 분당에서 쉽게 안 될 것이고 되더라도 총선 그 막바지에 가면 합당하거나 연대하거나 할 것이다. 왜 그 표의 파이는 같은 것이니까 그것이 쪼개지면 어떻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 그 사람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수습에 성공했다 또는 버티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까? 글쎄 그걸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예. 지금 내외 여러 사정이 네. 저건 이게 파이를 깨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신당 추동론자들도 깨닫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그것을 이렇게 울타리를 어떻게 엮더라도 네. 대통령 후보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전혀 별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아, 이번에 이 위기를 잘 수습해도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또 것은 다른 나는 차원의 별개라고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해놓고 그 시점에 있어서 민심을 다시 돌아다 봐야 되겠죠. 아,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또 따라서. 달라질 수 그리고 있다. 의외의 인물이 새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네. 대표가 실수한 것이 예. 지난번 물러섰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피로증이 와 있어요. 피로증. 문재인에 대한 피로증이 와 있거든요. 네. 지금 야당이 조금 이렇게 문재인 주류가 숨을 돌릴 수 있는 것은 8.25 합의가 영향단을 줬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외생적 요소가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러나 문재인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 아. 이게 현재 혼자 돋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 여당은 잠재적으로 누군가 또 솟아날 어떤 개연성이 함축돼 있지만은 네. 이거는 현재는 당장 시장도 어찌 될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네. 총선거 지나봐야 할 것이다. 예. 이번에 수습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문재인 대권 주자로 가는 길은 아닐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대표와 친노 세력이 어떻게 이걸 잘 흡수해내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죠. 점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 뭐 대선 주자 김무성 1위라고는 피로감입니까? 김무성 대표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